안녕하세요. 지금 당신은 스페인 그라나다의 심장 아람브라의 나스르 궁전에 서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당신의 귓가에서 함께 걸으면서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공간들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지금 둘러보고 계신 이 나스르 궁전은요, 13세기 중반부터 한 250년 정도 그라나다를 다스렸던 나스르 왕조 술탄들의 왕궁이자 행정 중심지였어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고요, 이슬람 예술과 건축의 그 정수, 그리고 당시 술탄의 어떤 권력, 또 신앙심, 그리고 아주 세련된 문화가 다 담겨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이 주요 공간들을 같이 둘러보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 역사 기록이랑 또 건축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곳에 생생한 이야기를 더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이 지금 막 들어오셨을 거예요. 메수아르 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방 들어오니까 벽면에 그 화려한 타일 장식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와, 색깔도 다양하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진짜 정교한데요? 여기가 원래는 마즐리스 알쿠우드, 그러니까 평의회 홀, 뭐 그런 곳이었다면서요? 술탄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는 건 아니고, 중재자를 통해서 청원을 듣던 곳이라고요. 네, 맞아요. 일종의 뭐랄까 행정 업무를 보거나 초기의 신하들을 만나던 그런 공간이었죠. 근데 이 방 벽면이랑 기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재밌는 게 있거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복잡한 기하학 무늬 타일, 이걸 셀리흐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위로는 석고를 깎아서 만든 아주 섬세한 스투코 장식이 보이고요. 기둥 머리 쪽에는 이슬람 건축 특유의 그 무카르나스 장식, 혹시 보이시나요? 약간 벌집 같기도 하고 종유석 같기도 한 입체적인 장식이요. 그리고 벽면에는 나스르 왕조의 모토가 새겨져 있어요. 오직 알라만이 슬리자이시다. 아, 그렇군요. 근데 듣기로는 여기가 나중에 기독교 예배당으로 쓰이기도 했다던데요. 그래서 그런가? 뭔가 다른 방들이랑은 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정확하게 보셨네요. 여기가 이제 나스르 시대인 13세기, 14세기쯤 지어졌는데 1492년 이후에 기독교 세력이 그라나다를 차지하면서 16세기에는 예배당으로 개조됐어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 이슬람 양식이랑 그 이후에 더해진 기독교적인 요소가 같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역사의 흔적이다, 이걸 넘어서요. 정복과 문화 흡수가 어떻게 한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새겨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문화가 이전 문화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거나 변형시킨 과정이 타일 하나, 장식 하나에 다 남아 있는 거죠. 아람브라의 그 복잡한 역사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역사의 층이 쌓여 있는 거네요. 신기하다. 자, 그럼 이제 코마레스 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내 표지판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이곳은 술탄이랑 왕족들이 공식적으로 살던 공간이었다고 하죠. 아람브라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답다고들 하던데 기대되네요. 네, 맞아요. 코마레스 궁은 아람브라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예요. 나스르 왕조의 어떤 권력과 세련된 문화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려고 14세기 유스프리스 때 집중적으로 지었죠. 아마 당신은 지금 황금방의 파티오를 지나서 코마레스 파사드, 그러니까 코마레스 궁의 정문 앞에 서 계실 거예요. 정면을 한번 쭉 올려다 보시죠. 와, 이 파사드 앞에 딱 서니까요. 그 완벽한 대칭이랑 위로 쭉 뻗은 느낌이 시선을 확 사로잡네요. 사진으로 볼 때랑은 완전 다른데요. 아래쪽에 문이 양옆으로 하나씩 있고 그 위에 이중아치 창문 2개, 또 그 위 중앙에 단일아치 창문. 야, 정말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는 디자인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걸 보셨어요. 이 파사드는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완벽한 대칭과 수직성, 이게 바로 질서와 안정을 상징하고 술탄의 통치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창문 위쪽으로는 층층이 쌓인 무카르나스 장식 보이죠? 그리고 그 위에 넓게 펼쳐진 나무 처마는요, 저 안뜰 계단 꼭대기에 있었을 술탄의 자리에 그늘을 만들어주면서 그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더 높여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단순히 궁전 입구가 아니라 방문객한테 나스르 왕조의 질서와 권위를 처음으로 딱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무대였던 셈입니다. 이야,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재밌네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아라야네스 정원으로 가볼게요. 문을 통과하니까 넓은 직사각형 정원이 나오네요. 와, 중앙에 길고 잔잔한 연못이 하늘이랑 양옆 건물, 그리고 저 정면에 보이는 코마레스 탑을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정말 평화롭네요. 양옆에 있는 저 나무가 도금양, 그러니까 아라야네스 나무라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맞습니다. 이 아라야네스 정원이 코마레스 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이슬람 문화에서 물은 생명, 그리고 정화, 또 코란에서 말하는 천국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이 잔잔한 수면이 저 코마레스 탑의 위엄이랑 대사의 방의 신비로움을 비춰주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고 뭔가 명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죠. 동시에 아주 실용적인 기능도 했어요. 실용적인 기능이요? 어떤 거요? 이 지역이 여름에 엄청 덥고 건조하잖아요. 연못에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를 식혀주는 뭐랄까 천연 에어컨 같은 역할을 했고요. 밤에는 낮 동안 흡수한 열을 서서히 내보내면서 온도 조절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상징성, 그리고 미세기호 조절이라는 실용성까지 다 갖춘 아주 지혜로운 설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자연 냉방 시스템이라니 대단한데요. 이 고요한 정원을 가로질러서 정면에 보이는 코마르스 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사의 방이군요. 이야, 문 들어 서는 순간부터 공간 규모에 압도되는 느낌인데요. 천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사방 벽은 빈틈없이 화려한 장식으로 덮여 있네요. 네, 여기가 바로 술탄이 공식적으로 외국 사절들을 맞이하고 중요한 정무를 보던 아련실, 그러니까 왕자의 방, 스론룸이었어요. 가로 세로가 한 11m 넘는 정사각형 공간인데 천장까지 높이가 무려 18m가 넘어요. 이 거대한 공간을 바치는 탑벽 두께만 해도 2에서 3m나 되니까 얼마나 웅장할지 짐작이 가시죠. 벽면을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다채로운 색깔의 셀리우 타일, 아주 정교한 스투코 세공, 그리고 쿨한 구절이나 시, 나스르 왕조 모토 같은 것들이 아름다운 글씨체로 새겨져 있어요. 지금은 색이 좀 바래긴 했는데 원래는 황금색을 비롯해서 아주 밝고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서 훨씬 눈부셨을 겁니다. 진짜 눈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특히 저 천장은. 와, 숨 막힐 듯 아름답습니다. 복잡한 나무 조각들이 막 얽혀서 거대한 돔을 이루고 있네요. 그렇죠. 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단연히 목조돔 천장입니다. 무려 8,000개가 넘는 작은 나무 조각들을 하나하나 짜맞춰서 만든 건데요. 서양 이슬람 세계에서는 가장 크고 복잡한 구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 특히 7개의 층으로 된 별 모양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이슬람의 우주관, 그러니까 7개의 하늘이랑 그 위에 있는 신의 옥좌 또는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해석해요. 돔 아래쪽 벽 상단에 새겨진 쿠란 67장 알 물크장의 구절이 하늘의 주인이신 신을 찬미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주죠. 결국 이 공간은 술탄의 지상 권력이 신의 권위에서 온 거다. 이걸 시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상징물인 셈이에요. 바닥 타일에도 아까 메수아르 방에서 봤던 그 오직 알라만이 승리자이시다라는 나스르 모토가 새겨져 있네요. 신성한 문구를 바닥에 도는 건 괜찮았을까요? 좀 밟힐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구를 발로 밟는 건 좀 불경하게 여겨질 수 있으니까 사실 이례적이긴 하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당시에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경외심 때문에 일부러 이 문구가 새겨진 타일을 피해서 걸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아마 이 공간 전체가 주는 어떤 신성함과 위엄을 더 강조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장치일 수도 있고요. 이 대사의 방은 나스르 왕조의 정치적인 권위랑 종교적인 정당성을 동시에 딱 보여주는 궁전의 핵심 중의 핵심 공간이었던 겁니다. 잠시 술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 왕좌 자리에 앉아서 사절들을 맞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뭔가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사자의 궁전은 안뜰을 중심으로 잠시만 둘러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중앙에 아주 유명한 분수가 있는 안뜰이 나올 거예요. 네, 바로 사자분수,
부엔테 델 로스 레오네시죠. 12마리 사장상이 떠받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분수인데요. 이 사자들이 힘, 용기, 왕권 이런 걸 상징한다고들 해석합니다. 분수를 둘러싼 회랑에 가늘고 우아한 기둥들, 그리고 섬세한 아치, 또 벽면을 가득 채운 스투코 장식. 이건 아까 보셨던 코마레스 궁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코마레스 궁이 좀 공식적이고 남성적인 위엄을 강조했다면 여기 사자의 궁전은 좀 더 사적이고 여성적인 우아함, 그리고 나스르 건축의 황금기였던 14세기 후반 무함마드 5세 시대의 예술적인 기교를 잘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아마 술탄과 가족들의 생활 공간으로 쓰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확실히 코마레스 궁이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훨씬 섬세하고 화려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사자의 궁전 북쪽에 있는 두 자매의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도 천장 장식이 장난 아닌데요. 와, 마치 수많은 벌집 같기도 하고 동굴 속 종유석이 천장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요. 빛이 반사되면서 진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요. 네, 여기가 바로 부카르나스 장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 복잡하고 입체적인 형태가 빛이랑 그림자를 만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두 자매의 방이라는 이름은 왜 붙었는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바닥에 깔린 똑같이 생긴 커다란 흰 대리석판 2개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는 소리 가장 유력합니다. 벽면에는 이 방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궁정시인 이분 잠라크라는 사람의 시가 새겨져 있기도 한데요. 그 시 구절처럼 여기 천장은 정말 하늘을 회전하는 별들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죠. 벽면을 가득 채운 아라베스크 문양하고 기하학적 패턴도 진짜 정교하네요. 근데 사람이나 동물 그림은 거의 안 보이는데 이것도 이슬람 미술의 특징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을 직접 그리는 걸 피했어요. 대신에 식물 문양을 추상화한 아라베스크,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아름다운 아랍어 서예, 이런 것들을 장식의 주요 요소로 발전시켰죠. 어떻게 보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오히려 더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예술성을 만들어낸 배경이 된 셈이에요. 아, 제약 속에서 피어난 예술이라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자, 이제 나스르 궁전 단지의 동쪽 끝으로 이동해서 파르탈 궁전과 정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람브라에 남아있는 궁전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14세기 초 모하메드 3세 때 지어진 걸로 추정돼서 현존하는 나스르 궁전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리야드 아스사이드, 그러니까 영주의 정원이라고 불리던 넓은 정원이었는데 무하메드 3세가 여기다가 궁전을 세운 거죠. 근데 이 파르탈 궁전은 다른 주요 궁전들하고는 역사가 조금 달라요. 1492년 이후에 왕실 소유가 된 코마레스 궁이나 사자의 궁전과는 달리 여기는 개인 소유가 돼서 주거지로 막 개조되기도 하고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스페인 정부 소유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주랑현관, 포르티코라고 하죠. 저기 가느다란 대리석 기둥들도 원래 있던 벽돌 기둥을 1965년에 복원하면서 교체한 거예요. 그렇군요. 저기 궁전 왼편의 우뚝 솟은 탑은 귀부인의 탑이라고 불리는데 좀 안타깝게도 탑 꼭대기 방에 있던 원래의 아름다운 목조돔 천장은 20세기 초에 마지막 개인 소유주였던 독일인 은행가가 해체해서 독일로 가져갔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다고요? 네, 맞아요. 아람브라 유산 중 일부가 그렇게 해외로 나가게 된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죠. 하지만 그 귀부인의 탑 다른 방에는 아람브라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여겨지는 무카르나스 장식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안쪽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궁전 오른쪽에는 작은 기도실,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안쪽 벽을 보시면 메카 방향을 가리키는 벽감, 미흐랍이 있어서 개인적인 기도 공간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이 작은 기도실에도 정말 섬세한 장식이 가득하네요. 그럼요. 벽면의 스투코 장식이나 나무 천장 모두 나스르 시대의 정교함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에 천장을 복원하다가 쿠란 구절이 적힌 프리즈, 그러니까 띠 모양 장식이죠. 그게 발견되기도 했어요. 벽면 명문에는 유수프 1세, 14세기 중반 왕이죠.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오랫동안 그가 완성했거나 장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목재 연대 측정 연구 결과 건축 자체는 그보다 더 이른 시기, 아마 이스마엘 1세, 14세기 초반 왕 때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아람브라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답니다. 와, 역사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군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고 궁전들을 지나오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조하고 높은 언덕 위에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정원이랑 화려한 궁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가능하게 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 그게 바로 나스르 왕조의 정말 놀라운 물 관리 기술이에요. 13세기 초 왕조를 세운 무함마드 1세가 아람브라 건설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로강 상류에서 물을 끌어오는 왕의 수로 아세키아레아를 만드는 거였어요. 약 6km 떨어진 곳에 댐을 만들고 수로를 파서 오직 중력의 힘만으로 아람브라 대부분 지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6km 밖에서 중력만으로 물을 끌어왔다고요? 와, 진짜 대단한 공학 기술인데요. 그 수로 덕분에 이렇게 메마른 언덕 위에서도 분수가 솟아나고 정원이 푸르게 가꾸어질 수 있었던 거군요. 심지어 저 위쪽 알카사바 요새처럼 더 높은 곳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장치까지 썼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은 사라진 알리아레스 궁전 같은 곳에 물을 공급하려고 아르피오스 수로라는 또 다른 수로를 추가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처럼 물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뛰어난 기술이야말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스르 왕조가 250년이나 번영을 누리고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든 아름다움은 바로 이 물길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거닌 나스르 궁전 어떠셨나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정교한 문양과 타일 장식, 빛과 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황홀한 풍경, 그리고 각 공간에 겹겹이 쌓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까지. 당신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아람을브라. 특히 이곳 나스르 궁전은 단순히 아름다운 옛 궁궐이 아니에요. 이슬람과 유럽 문화가 만나고 교차하면서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문명의 결정체이자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적인 열망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공간의 상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염원을 직접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수백 년 전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공간을 거닐었던 술탄과 왕족들, 시인들, 그리고 이 경이로운 공간을 손수 만들었던 이름 모를 장인들의 숨결이 느껴지시나요? 이 돌과 타일, 빛과 물이 당신에게 어떤 속삭임을 건네고 있는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특별한 느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아람브라에서의 남은 여정도 즐겁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